미국은 이제 중국 대신 본토를 지킨다. 트럼프가 동맹국의 자체 안보 책임지 시 3개월 뒤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북한 억제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맡기겠다고 선언한 순간 전 세계가 경악하며 묻습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전직 펜타곤 전략 분석관이자 오랜 시간 미국 국방정책을 연구해온 마크 젠슨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전 세계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충격적인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의 오랜 전략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어떤 존재감으로 우뚝 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년간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목소리는 전 세계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돈을 내지 않으면 유럽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나토는 물론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최근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듯한 충격적인 소식이 펜타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모든 위협에 동시에 대응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자국의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동맹국들이 자체 안보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 억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이 제한적으로 축소되고 그 1차적 책임이 대한민국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70년 전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 미국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던 나라, 그 대한민국이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안보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축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이 전략이 대한민국에 부여하는 엄청난 책임과 기회, 전 세계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국제질서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그 견고했던 체제가 균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예고되어 온 미국 우선주의는 단순히 선거 구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 예측했던 이 구호가 이제는 미국 국방정책의 핵심 기조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2026 국가방위전략, 영어로 National Defense Strategy, 줄여서 NDS라고 불리는 이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NDS는 미국 국방부가 발표하는 최상위 전략 문서로 향후 수년간 미군의 운영 방향과 국방 예산 배분의 근간이 되는 핵심 문건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이 앞으로 어떤 위협을 우선적으로 대응하고 어디에 군사력을 집중할 것인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문서인 것이죠. 그렇기에 이 문서의 내용 변화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안보 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과도 같습니다. NPR 보도에 따르면 펜타곤은 이번 새로운 NDS를 통해 동맹국들에게 자체 안보에 대한 책임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모든 분쟁에 개입하거나 모든 동맹국의 안보를 무조건적으로 보장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미국은 자유진영의 수호자로서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해왔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방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보장, 중동의 석유 항로 보호까지 미국은 막대한 국방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이 역할을 수행해왔죠. 하지만 이제 그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과의 경쟁보다 서반구 방어, 즉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켰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그동안 미국의 국방 전략은 중국의 부상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우위 유지에 집중해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정책부터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중국 견제는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미국의 안보 자원을 자국 방어에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멕시코 국경 문제, 마약 카르텔 위협,
그리고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 대응이 이제 최우선 과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동아시아와 유럽 동맹국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자지라는 이 상황을 심층 분석하며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을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미국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0년간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대만 해협 긴장 고조 등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해왔습니다. 수조 달러의 예산이 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투입되었고 동맹국들도 이에 맞춰 안보 전략을 수립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유럽은 이번엔 DS에서 우선순위가 더욱 밀려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나토 동맹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었지만 미국은 이제 러시아에 대한 대응도 유럽 국가들의 자체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서 국방비를 최소화하며 복지국가를 건설해온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이 전략 문서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한반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NDS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한 억제에 1차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70년 한미동맹 역사상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북한 억제의 1차적 책임을 한국에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자국의 역할에 대해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 역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구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은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막아내고 미국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전면에 나서고 한국이 지원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한국이 전면에서 북한을 억제하고 미국은 후방에서 필요시 지원하는 구조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방위산업을 미제 짝퉁이라며 조롱했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 비웃음이 무색하게 이제 펜타곤은 한국의 군사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단순한 인정을 넘어 북한이라는 핵무장 국가를 억제할 수 있는 1차적 능력을 갖춘 국가로 공인한 것입니다. 이는 한국 국방력에 대한 미국의 최고 수준의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유지되어 온 한미 동맹 관계에서 이렇게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주한미군이 18,500명이 여전히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지만 그들의 역할과 임무가 근본적으로 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 세계는 이런 미국의 결정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 특히 북한 억제 책임의 한국이 양소식은 미국 주요 언론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보도를 넘어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상당한 충격을 표하는 논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요 매체들의 반응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더 코리아 헤럴드의 보도입니다. 이 매체는 미 NDS, 제한적 미국 지원으로도 북한 억제, 1차적 책임 가능,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사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미국의 지원이 제한적이어도 한국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는 펜타곤의 판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더 코리아 헤럴드는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펜타곤의 인식을 상세히 보도하며 NDS 문건의 핵심 내용을 조목조목 분석했습니다. 기사는 특히 펜타곤이 한국의 국방력을 평가한 4가지 핵심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강력한 군사력입니다. 한국군의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훈련된 병력이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다는 평가입니다. 둘째, 높은 국방비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안보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셋째, 견고한 방위산업입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넷째, 의무징병제입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상비군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며 전시 동원 능력의 핵심 기반이 됩니다. The Korea Herald는 이 네 가지 요소를 갖춘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명확한 위협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강력한 억제의지까지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펜타곤이 한국의 국방력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목입니다. 여러분, 잠시 과거를 떠올려 보십시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존망의 위기에 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강대국의 국방전략문서에서 핵심 축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얼마나 경이로운 것인지 새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폭스뉴스 역시 이 소식을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폭스뉴스는 펜타곤, 북한 억제 책임을 한국에 주도적으로 이양한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폭스뉴스가 이 소식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이 향후 한반도에서 더 제한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배경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폭스뉴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두 가지 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는 중국 위협 억제 우선순위입니다. 미국은 한정된 국방 자원을 가장 시급한 위협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비록 이번 NDS에서 중국이 최우선 위협에서 밀려났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맹국 부담 분담의 강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인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가 이번 NDS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특히 폭스뉴스는 NDS 원문의 한문구를 직접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리 동맹들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담을 감당할 것이다.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동맹국들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시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분담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자국의 안보를 위한 당연한 투자라는 논리입니다. 이는 미국의 현실적인 안보 정책 전환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동맹관계의 본질에 대한민국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코리아 타임스는 한 발 더 나아가 심층 분석 기사를 내놓았습니다. 2026 미국 국방 전략이 한국에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NDS의 핵심 메시지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더 코리아 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NDS의 핵심 메시지는 싸우지 않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미국이 더 이상 전 세계의 모든 적을 동시에 억제할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입니다. 냉전시대 미국은 소련이라는 단일적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직면한 위협은 다층적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부상, 러시아의 유럽 위협,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이란의 중동 불안정화, 그리고 테러리즘까지. 이 모든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기에는 미국의 국방 자원도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위협에 집중하고 어떤 위협은 동맹국들에게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더 코리아 타임즈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전력의 최전선 억제 주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재래식 억제력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핵무기를 제외한 전통적인 군사력, 즉 지상군, 해군, 공군, 미사일 전력 등을 통한 억제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한국이 이러한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코리아 타임즈 기사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 인용문입니다. 비축 탄약이 며칠 안에 소진된다면 억제는 실패한다. 이 한 문장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입니다. 한국이 단지 최신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속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즉 탄약 비축량, 군수 지원 체계, 지휘 통제 시스템 등
실질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미국 측의 기대를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소비자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한국은 자유진영의 핵심 방위 주체로서 북한의 위협을 독자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완전한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무기 도입을 넘어 자체 생산 능력, 탄약 비축, 군수 지원 체계, 그리고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지속 능력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 언론들의 반응을 종합해보면 두 가지 사실이 명확해집니다. 첫째, 미국 내에서 동맹에 대한 책임 분담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동맹국을 보호해주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둘째, 그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펜타곤이 한국을 북한 억제의 핵심 주체로 명시한 것은 한국 국방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언론 보도들에는 한국에게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미국 시민들은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미국 언론의 보도가 쏟아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는 뜨거운 논쟁으로 들끓었습니다. 레딧,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댓글창까지 미국인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국이 북한 억제 책임을 한국에 맡긴다는 소식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흥미롭게도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상반된 의견으로 뚜렷하게 나뉘는 양상이었습니다. 마치 미국 사회의 양극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먼저 긍정적인 반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미국 네티즌들은 펜타곤의 이번 결정에 환영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의 반응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미국 내에서 동맹 관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옳은 결정이다. 70년 동안 미국이 전 세계에 경찰 노릇을 해왔다. 이제 동맹국들도 자기 밥값은 해야 할 때다. 이 댓글에는 수천 개의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진영의 수호자 역할을 자처하며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왔다는 인식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나토 방어, 한국과 일본의 안보 보장, 중동의 석유 항로 보호 등 미국은 전 세계에 군사력을 투사해왔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납세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그 부담을 동맹국들과 나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네티즌의 반응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국은 충분히 강하다. K9 자주포가 유럽을 휩쓰는 걸 봐라. 북한 정도는 스스로 막을 수 있다. 이 댓글은 한국의 방위산업 성과가 미국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알려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K9 자주포는 현재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며 세계 자주포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규모 K9 도입 계약을 체결했죠. 이러한 한국 방산의 글로벌 성공 스토리가 미국인들에게도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입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NDS가 중국을 최우선 위협에서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시민들은 여전히 중국을 가장 큰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번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자국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중국이 태평양에서 노골적으로 위협하는데 언제까지 지구 반대편에 병력을 묶어둘 건가? 이 댓글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한 지지를 보여줍니다. 정부의 공식 전략과 일반 시민들의 위협 인식 사이에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반도에 묶여있는 병력과 자원을 다른 지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네 번째 반응도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을 그렇게 올리라고 해도 안 듣더니 이제야 정신 차리는군.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도 높고 징병제도 하니 충분히 감당할 것이다. 이 댓글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지속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왔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네티즌은 한국이 이미 GDP 대비 높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의무 징병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북한 억제의 핵심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 반응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미국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동맹국들이 공정한 분담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동조하는 의견입니다. 마치 한국전쟁 때 미국이 한국을 도왔던 은혜를 이제 한국이 갚는다는 듯한 분위기마저 감돌았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동맹관계를 일종의 거래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모든 미국인들이 이번 결정을 환영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편에서는 미국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중시하고 국제 안보를 우려하는 네티즌들의 비판적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들의 우려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한국에 대한 책임 전가가 아닌가? 북한의 핵 위협은 여전히 심각하다. 미국이 발을 빼면 한반도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댓글은 북한의 핵 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합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역할을 축소하면 한반도의 안보 불안정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핵무기를 완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네티즌의 반응입니다. 70년 동맹이단 15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듯하다. 동맹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누가 앞으로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 댓글은 동맹관계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동맹은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신뢰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한미동맹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흔들린다면 다른 동맹국들도 미국을 신뢰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아시아 동맹국들,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까지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비판적 반응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미국 본토로 날릴 수 있다는 NDS의 경고는 어디 갔는가? 한국에 맡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 댓글은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실제로 이번 NDS 문건에는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준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경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면 이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본토 안보의 문제입니다. 한국에 재래식 억제를 맡긴다고 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핵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네 번째, 비판적 반응도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버리고 아시아 동맹마저 흔들면 결국 중국과 러시아만 이득을 볼 것이다. 단기적인 이익만 보고 장기적인 안목을 잃었다. 이 댓글은 지정학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면 그 공백을 중국과 러시아가 채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해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국익에도 해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눈앞의 비용 절감에만 집중하다가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할 수 있다는 경고인 셈이지요. 이들 비판적 의견의 공통점은 미국의 역할 축소가 국제적 리더십의 악화와 동맹관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지원이 한반도 불안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이 장기적으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찬성하는 측이든 반대하는 측이든 양측 모두 한국의 국방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성 측은 한국이 충분히 강하니 스스로 북한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반대 측은 한국이 강하더라도 핵 위협 앞에서는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인정의 방식과 결론은 달랐지만 한국의 군사적 역량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한 미 국방부 분석관이 했다는 한국은 괴물입니다라는 폭탄 발언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국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인식이 미국 내에서 그것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 크게 높아졌음을 시사합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했던 나라가 이제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측 모두가 인정한 한국의 군사력, 그 실체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구체적인 수치와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한국 국방력의 경이로운 성장을 구체적인 수치와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미국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에서 보셨듯이 한국의 군사력에 대한 평가는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국방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얼마나 변화했을까요? 70년 전 한국은 전차 한 대 없이 맨몸으로 짓밟히던 나라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이 38선을 넘어 남침했을 때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방어수단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경악하는 군사강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극적인 변화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군사력 규모의 압도적 성장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한국군의 상황을 먼저 살펴봅시다. 당시 한국군은 제대로 된 전차는 물론 항공기나 현대적인 포병 전력조차 거의 없었습니다. 보유하고 있던 것이라고는 경장갑차 몇 대와 구식 야포가 전부였습니다. 반면 북한군은 소련제 T-34 전차 수백 대와 현대적인 화력을 갖추고 있었죠. 전쟁 초기 한국군은 북한군의 기갑부대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서울은 단 3일 만에 함락되었고 한국군 과정부는 부산까지 밀려났습니다. 미군과 유엔군의 압도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어떨까요? 한국은 전차 약 2,500대, 자주포 6,000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유럽의 세계 강대국들을 합친 것의 3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의 군사강국들이 보유한 기갑전력을 모두 합쳐도 한국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유럽 국가들은 냉전 종식 이후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판단하고 군비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휴전선 넘어 북한이라는 직접적인 위협과 대치하며 꾸준히 군사력을 증강해왔습니다. 그 결과가 이 엄청난 차이로 나타난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무기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2 흑표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3.5세대 전차 중 하나로 꼽힙니다. 자동장전 장치, 첨단 복합장갑, 능동방어체계 등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죠.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 자주포 시장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발사 속도 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이 줄지어 구매하는 핵심 무기가 바로 이 K9 자주포입니다. 심지어 철천지, 원수라 할 수 있는 일본마저 한국 무기도 입을 검토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가 이제는 한국의 무기를 사려고 한다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국방비와 방위산업의 비약적 발전입니다. 더 코리아 헤럴드와 알자지라는 공통적으로 한국의 높은 국방비를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올해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7.5% 증액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한국이 안보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 억제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방위산업의 발전은 더욱 놀랍습니다. 펜타곤은 NDS 문건에서 한국의 견고한 방위산업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한국 방위산업은 미제 무기를 라이선스 생산하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무기 하나 만들기 어려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KF-21 보람의 전투기의 사례를 보십시오. 미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단 4년 만에 필요한 기술을 전부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죠.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괴물 같은 기술력과 집념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의 또 다른 경쟁력은 납기 속도입니다. 90일 만에 전차 200대를 납품한 사례는 전 세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비교를 해드리면 독일은 동일한 물량을 납품하는데 5년, 미국도 3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단 90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 특유의 빨리빨리 문화가 빚어낸 경이로운 결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국가들이 급하게 군비 증강에 나섰을 때 그들이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빠른 납기, 합리적인 가격, 검증된 품질. 한국 방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비결입니다. 셋째, 의무징병제와 인적자원입니다. NDS 문건에서 한국의 의무징병제가 언급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의무징병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상비군뿐만 아니라 막대한 예비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역 복무를 마친 수백만 명의 예비군이 유사시 즉각 동원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 전체의 안보의식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성인 남성이 군복무를 경험하기 때문에 안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다른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셋째, 전시 동원 체계가 이미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예비군 소집, 민간 자원 동원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저는 한국 전쟁을 직접 경험한 할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기억하는 한국인 특유의 DNA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려는 정신, 다시는 나라를 잃지 않겠다는 결의, 이러한 국민적 의지가 현재 한국 국방력을 지탱하는 근본적인 힘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이번 NDS를 통해 더 이상 모든 적을 동시에 억제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선택해야 한다는 냉정한 현실에 직면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의 지위를 넘어 북한 억제의 1차적 재래식 억제력으로 기대받게 되었습니다. 1950년대의 한국과 현재의 한국을 비교하면 이는 기적에 가까운 성장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북한 억제 책임을 맡긴 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한국의 압도적인 국방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인정인 셈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한국의 역할 변화는 단순히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번 NDS 발표는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거운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변화가 글로벌 안보 지형 전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네 가지 핵심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국의 위상, 격상과 자주국방의 의미입니다. 미국이 북한 억제의 핵심 주체로 한국을 지목한 것은 단순한 책임이 전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이제 명실상부한 자유진영의 핵심 방위 국가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합니다. 한미 동맹 역사에서 이러한 수준의 공식적 인정은 전례가 없습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의 안보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주요 군사적 결정은 미국이 주도했고 한국은 그 결정을 따르는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The Korea Times는 이번 NDS를 분석하며 미국은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구가 담고 있는 의미는 심대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를 받는 피보호국이 아니라 스스로 위협을 억제하는 자주적인 군사 강국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주권을 더욱 강화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미국인 친구 톰은 한국의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글과 평등 DNA, 그리고 고통을 통해 작은 나라가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했다.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것, 이 말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외세의 도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굴욕, 한국전쟁의 폐허, 그리고 분단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았던 한국인의 정신이 마침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둘째, K방산의 글로벌 위상 변화입니다. 펜타곤의 공식 문건에서 한국의 국방력이 인정받았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이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무기 수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뢰성입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해당 무기가 실제로 효과적인지 검증된 것인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국방부가 공식 문서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인정했다면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각국에서 K방산에 대한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이토 회원국들은 한국산 장갑 차량과 자주포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중동 국가들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이번 발표는 한국 무기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도쿄 한복판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을 밀어내고 주목받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펜타곤마저 한국의 국방력을 공식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제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K방산이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강국의 지위를 확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미군의 역할 재정립과 동맹관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미국은 이제 모든 위협에 동시에 대응하는 전략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미군 배치와 운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28,500명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 자체는 당장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과 임무는 달라집니다. NDS가 명시한 대로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 돼 더욱 선별적인 지원으로 전환됩니다. 과거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미군이 전면에 나서고 한국군이 지원하는 구조였습니다. 이제는 한국군이 전면에서 북한을 억제하고 미군은 후방에서 필요시 지원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지휘체계, 훈련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조정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콜비 국방차관의 한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를 조율하고 새로운 동맹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역사의 순환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남았던 한국이 이제는 미국의 안보 부담을 분담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함께 책임을 나누는 나라로 이극적인 변화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 북한의 위협에 대한 현실적 평가입니다. NDS 문건은 북한의 핵 능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정도로 증대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고 핵탄두 소형화에도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하고 재래식 억제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핵우산은 여전히 유효하겠지만 재래식 억제의 핵심 역할은 한국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제지라가 인용한 NDS 원문의 한 구절이 이 상황을 잘 요약합니다. DPRK perceives a direct military threat to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to Japan.
북한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에도 직접적인 군사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대북 억제의 선봉에 서야 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국에게 전례 없는 국면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 대한 안보 공약을 축소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유럽이 손을 내민 나라는 중국도 일본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안보의 새로운 무게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선 한국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그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게 된 놀라운 위상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한국이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와 미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은 대한민국에게 분명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나아갈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언제나 도전을 기회로 바꾼 자의 편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이라면 이번에도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먼저 한국이 당장 추진해야 할 구체적 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질적인 작전 지속 능력의 확보입니다. NDS가 경고했듯이 비축 탄약이 며칠 안에 소진된다면 억제는 실패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최신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전을 수행할 수 있는 탄약 비축량, 군수 지원 체계, 정비 역량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 몇 주, 몇 달을 버틸 수 있는 지성 능력이 진정한 억제력의 핵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복합전력의 균형 잡힌 증강입니다. 현대전은 전차와 전투기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공격 한 번이 국가 기관 시설을 마비시킬 수 있고 정보전의 승패가 실제 전투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보전, 사이버전, 전자전, 특수작전 등 비대칭 전력의 강화가 시급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의 방어 및 공격 역량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셋째, 지휘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한국이 대북 억제의 주도적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전시작전 통제권의 실질적 행사 능력을 갖춰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계획, 지휘체계, 훈련 방식 등 모든 면에서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시간 전장인식, 신속한 의사결정, 정밀한 타격 지시가 가능한 첨단 지휘 통제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 장기적 전략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안보 협력의 다변화입니다.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격언처럼 안보 협력도 다변화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재정립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안보 협력, 호주 및 인도와의 연대, 그리고 유럽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미 네토 국가들이 K방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전략적 안보 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둘째, 자주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 투자입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는 이러한 방향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전략적 억제력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KF-21 보라매의 성공적 개발처럼 핵심 무기 체계의 국산화를 지속 추진해야 합니다. 외부 의존도를 줄이고 자주적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 안보의 핵심입니다. 셋째, 국민적 공감대 형성입니다. 이 모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과 국민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한국 국민들이 왜 이러한 투자가 필요한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안보는 정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과제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해 동맹국들에게 자체 안보 책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위협 대응의 선봉에 한국을 세우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한국의 비약적인 국방력 성장과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며 한국에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세계 안보에 기여하는 나라로
한국은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